그 건축을 비롯해서 뭐 가구나 설치 미술, 인테리어, 나아가 도시 계획까지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브랜딩을 표방한다고 하십니다. MMKM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는 밀리미터와 킬로미터의 결합이라고 하시는데요. 스케일에 대한 두 분의 관심과 태도를 표방하신다고도 홈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두 분이 조금 더 자세하게 해주실 거라 생각하고요. 민소홍 소장님은 연대 콜롬비아를 거쳐 SOM에서 근무하셨고, 김세영 소장님께서는 동아대와 한양대학교를 거쳐서 히림 건축에 오랫동안 종사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뭔가 강의를 대학에 나가는 분들 보면 그 여기 오는 청중들의 분포도가 학생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학생이 많냐 아니면 아예 없냐 그 둘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 꽤 많은 학생분들이 오신 걸로 어느 정도 영향력을 좀 보여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남성 두 분이 파트너로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팀은 지난 127차에 나왔던 AOA 서재원 AM 소장님이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뭐 부부건축가라든지 아니면 혼자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많이 오셨었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남성 두 명이 운영하시는 그 파트너로서 운영되는 사무실에 나와서 오늘 얘기도 또 그동안 나왔던 얘기랑은 좀 다른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기대도 되고요. 오늘 유독 설명이 조금 길었던 것 같은데 마이크를 좀 넘겨드려야 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어느 분 먼저 하실까요? 김세경 소장님 먼저 앞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불 꺼주시고. 잠깐 물 좀 마시겠습니다. 아마도 그 민소홍 소장님을 아시는 분들은 이제 꽤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아마 그 MMKM을 아시는 분들도 아시는 분들도 저는 그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주로 안살림을 하는 입장이라서 바깥 살림하고 안살림하고 이제 이런 그 업무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하려고 하는 주제를 저희가 플레이 온 아키텍처라고 미리 이제 공지를 했는데요. 이 얘기는 건축 유희 이렇게 그냥 의미를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건축이라는 그 영역에서 저희가 하는 일들을 그 플레이, 놀이 이런 그 가볍고 즐거운 그런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플레이라는 얘기를 써봤고요. 그 이제 부제로 디자인, 구축, 놀이 이렇게 이제 저희가 잡았습니다. 이건 조금 더 이제 의미를 설명하는 말인데요. 건축이라는 분야가 사실 디자인에서 구축까지 그 한 사람 또는 한 명의 건축가가 그 전체를 그 실행하는 분야는 아니라서 예를 들어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분화되어 있는 그 영역입니다. 따라서 이 안에서 그 디자인 구축이라는 것이 항상 그 연속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조금 더 연속적인 어떤 프로세스에 대해서 시공 단계까지 관심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첫 번째 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마찬가지 이유로 우리가 디자이너가 생각하는 어떤 그 이론적인 부분, 머릿속에 있는 그림과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그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또 결과물들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것이 또 재미를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또 하나의 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부제를 달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그 강의 준비를 하면서 어디서부터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 이제 조금 생각을 하다가 마침 저희가 올해 초에 컨셉이라는 잡지에 MMKM이라는 이름으로 특집 기사가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만 2년이 되는 시기이기도 했고 좀 많지 않은 프로젝트지만 이제 모아서 한번 생각을 정리해보자 해서 정리했던 그 내용이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 부드럽겠다, 우리한테도 의미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잡지에서 첫 번째 페이지에 게임 큰 타이틀을 MMKM 그리고 건축, 상징성 기술 뭐 이런 그 얘기를 했고요. 아까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해주신 밀리미터, 킬로미터 이런 얘기도 했는데 사실 밀리미터, 킬로미터는 이렇게 억지로 만든 말이고요. 사실 그보다도 그 MNKM이라는 이름이 생긴 거는 이제 뭐 미니맥스가 먼저 그 2013년도에 생기면서 그 이름을 유지하면서도 좀 새로운 그 이름을 만들어 보자 이제 이런 그 생각이 있었고요. 미니맥스를 좀 줄여서 MM이라고 칭하고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그때 사무실 이름이 없던 단계에서 저희 사무실 이름을 KM이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뭐 하나의 새로운 이름을 만들 수 있었지만 그 브랜드라는 이제 통합 브랜드라고 표현을 했는데 브랜드라는 형식을 사용하게 된 거는 이제 민송 소장은 이제 미국 건축사이고 국내에서 이제 작업을 하지만 실제로 법적으로 국내에서 작업을 실무를 하기 위해서는 그 한국 건축가와 협업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단순하게 합치겠다라기보다는 이제 과도기적으로 우선 그 브랜드를 만들고 그 안에서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조금 더 갖춰지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MMKM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사실 그 쉽게 기억하기 좋은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인지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때 우리가 그 잡지에서 했던 얘기는 그 말씀드린 그 브랜드라는 얘기와 그다음에 우리 작업 방식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이제 그래도 두 명의 건축가가 그 협업을 한다라는 것이 그 생각해 보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뭐 학생인 분들도 같이 작업을 하시겠지만 하다 보면 꼭 뭐 자기 생각이 맞다고 우기게 되죠.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나이가 들면서 양보할 줄도 알고 그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길 거 뭐 좀 부정적인 문제이겠죠. 그런 문제가 생길 거다라는 뭐 대비도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사실 이 같이 일을 하기 이전에 2004년도에 같은 사무실에서 한 1년 정도 뭐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어서 뭐 횟수로 따지자면 꽤 오랫동안 이제 아는 사이였던 거죠. 아는 사이고 또 제가 조금 형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 세게 얘기해도 이제 됐었어요. 그래서 잘 받아준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서로 이게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뭐 지금 2년 반 정도 유지되고 있는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제 건축 상징성 기술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기술이라는 거에 좀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정체성에 대한 얘기가 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냐면은 저희가 결국 작업하는 방식이 어떤 개인적인 성향보다는 조금 어떤 프로세스를 중요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합리적인 부분, 객관적인 부분을 찾다 보니까 기술이라는 게 중요한 요소가 되었던 것 같고요. 어떤 프로젝트를 어떤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것이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디자인 과정에서 건설 과정까지 일관되게 이끌어 나가는 힘이 또 기술이지 않나, 그것이 강력한 힘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이번 발표를 준비하다가 든 생각은 이 기술이란 말을 그때 당시에 번역을 해주시는 분이 테크놀로지라는 말을 번역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거가 뭐 저희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부분적으로 맞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포괄하는 말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기술이란 말에 대해서 조금 다시 생각을 해보는 기회로 삼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래서 기술이란 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다가 그 말의 뜻이 처음에 어디서 나왔는지를 보니까 테크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그것이 의미하는 거는 영어로 하자면 크래프트맨십이 될 것이고, 굳이 번역을 하자면 인간이 어떤 것을 만드는 활동, 제작을 하는 활동에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을 좀 포괄하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술이라는 의미에 더해서 어떤 장인정신 같은 예술적 의지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여기서 나온 단어가 테크닉이라는 말과 테크놀로지라는 단어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기술이라고 칭했던 그 단어가 테크놀로지라는 말이 좀 공학적인 건설공학적인 이런 범위에 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다시 찾아본 그 단어는, 이게 건축 영역에서 기술을 얘기할 때 어떤 이제 키워드가 있는지 찾아보니까 텍토닉이라는 말이 있고요. 이것을 우리말로 쉽게 옮기면 여러 가지 단어가 생길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무난한 단어가 구축성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이제 좀 철학적인 의미와 미학적 의미, 개념을 둘 다 담는 말인 것 같은데요. 그 말뜻을 좀 풀어서 보면 명확하게 정의된 구조, 그리고 예술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어떤 만족감, 이 두 가지, 앞서 말씀드린 테크네라는 말이 가진 본질적인 의미가 둘 다 들어가 있는, 건축에서 우리가 단순히 만든다는 것 이상의 어떤 정신적인 활동까지 포괄하는 단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 말이 이제 19세기 독일 건축가들에 있어서 그들이 처음 이제 그 당시에 접했던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서 이 단어가 화두가 되었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MMPM에서 생각하는 그런 화두가 좀 통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라는 단어 대신 텍토닉 또는 구축성이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이제 하게 됐고요. 여기서 조금 더해서 이제 그 당시에 건축가들이 했던 얘기를 좀 보자면, 이제 고트프리드 젬퍼라는 사람은 이제 물성과 피복에 대한 얘기를 강조했고요. 쉽게 얘기하면 건축의 본질은 피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칼 베티어라는 분은 우리가 구조라고 하는 부분, 건물의 핵심이라고 해서 구조라고 하는 부분과 장식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상호 보완적이어야 되고, 상호 보완적이어야 되는 이유는 이 새로운 기술들은 이 구조를 계속 변화시키지만 아름다움이라는 가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예술적 가치를 역사적으로 새로 여전히 일깨우기 위해서는 이런 예술적 형태가 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분들의 생각이 지금까지 현재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텍토닉에 대한 개념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저희 주제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디자인 구축이라는 것이 건축의 이원성과 결합 매개로서 텍토닉, 구축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놀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 과정에서 또는 간극에서 건축가의 자유로운 생각, 창의성 이런 예술성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앞으로 소개하는 프로젝트에서 이런 부분들이 잘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 정도 프로젝트를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이어서 민성 소장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프로젝트는 이제 봉은사로, 강남구에 있는 봉은사로에 계획되었던 프로젝트이고요. 업무 시설, 임대 오피스 시설인데, 닉네임을 프리티드 박스라고 지었는데, 설명 들으시면 충분히 쉽게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보통 젊은 건축가들이 이제 개소를 해서 사무실을 시작을 하면 주택이나 뭐 다세대 다가구 이런 프로젝트로 시작을 하길 마련인데 저에게는 의외로 이런 오피스 건물이 좀 의뢰가 들어왔어요. 제가 이제 개소하고 처음으로 의뢰를 받았던 건축 작업이었는데요. 이제 봉은사로라는 이제 도로가 9호선이 새로 개통되면서 그 테헤란로에서 한 블록 정도 떨어져서 이제 최근에 개발적인 측면에서 각광을 받는 이제 그런 지역이 되죠. 지금 이제 뭘 넣어야 되죠? 요 위쪽에 이제 지나가는 이 라인이 봉은사로가 되고 여기가 이제 테헤란로가 되고 이 빨간 점이 사이트인데 이 테헤란로는 이제 그 도로를 끼고 굉장히 넓은 일반 상업지역이 자리를 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봉은사로는 도로의 바로면에 있는 한두 개의 필지 정도만이 상업지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해당 부지는 지금 일반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에 걸쳐져 있는데 상업지가 살짝 커가지고 상업지의 조건을 받는 좀 운이 좀 따르는 그런 사이트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사이트 주변에 가로 경관을 지금 보고 계신데 봉은사로는 이제 테헤란로에 비해서는 아직 발달이 덜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오래된 근생 건물들이 이렇게 많이 보여지고요. 최근에 올라간 건물이 이런 건물들이 테헤란로나 혹은 그 여의도 등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오피스들이 이제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우리 사이트에 있는 건물은 이 브라운색 오래된 근생 건물인데 이 가로 풍경을 보면 여러분들한테 뭐 아주 익숙하시겠지만 그 소위 말하는 빵빵이 창들을 가지고 있는 건물들이 이렇게 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새로운 오피스를 짓는다고 할 때 이 오피스가 가로 환경하고 어울리면서도 독특한 건물이 되게 한다면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까라는 이제 생각으로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까 계획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계획을 했던 오피스가 지어지지 않고 이제 의뢰인이 임대 오피스 용도를 오피스텔로 바꾸면서 제가 이제 그 단계에서 허가까지 낸 상황에서 용도 변경이 있었고 제가 이제 그 타이밍에서 손을 좀 떼게 됐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그림에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오피스텔 건물이 지어졌는데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 땅이 한 100평 정도 되는 땅인데 그 100평의 그 의뢰인의 요구 조건이 건폐율과 용적률, 법정 건폐율과 용적률 그리고 최고 높이를 꽉꽉 채워서 최대한의 면적을 갖는 가장 효율적인 건물을 지어달라. 그래서 볼륨은 그냥 그대로 말 그대로 건폐율을 박스로 만들어서 그걸 그대로 올리는 직육면체의 타워형 건물이 되는 그런 상태였고 또 하나의 조건은 외장을 반드시 커튼을 유리로 해달라. 이렇게 해서 제약 조건이 너무나 분명해서 건축가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평면을 먼저 잠깐 보여드리면은 아주 티피컬한 임대형 오피스의 평면이고 이 코어를 가장 컴팩트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이제 임대 면적을 넓힐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여기 이제 임대 면적이 되고요. 네, 그랬던 거고요. 로비하고 엘리베이터 홀이 굉장히 좁고 필요한 이제 엘리베이터나 직통 계단 그리고 화장실 등을 이제 설치했던 아주 단순한 평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스형 건물을 어떻게 하면 독특한 건물을 만들 수 있을까? 그것도 유리라는 재료가 이제 정해진 상황에서 고민을 했을 때 이제 제가 이게 2009년에 뉴욕에 있을 때 봤던 건물인데요.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 좀 익숙하실 텐데 그 프리티드 글래스라는 이제 유리를 사용한 건물이고요. 그 프랭크 게리가 뉴욕의 IAC라는 이제 사옥을 지었던 건물이죠. 이 건물을 처음 봤을 때 되게 흥미로웠어요. 저 유리 위에 그라데이션 효과를 어떻게 냈을까 이제 궁금해서 가까이 갔더니 점으로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재미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한국에도 그 도산공원 사거리에 현대모터 스튜디오라는 이제 건물에 같은 방법을 사용을 했더라고요. 지금 이제 좀 큰 사진에서 보시니까 이제 점으로 찍혀 있다는 걸 여러분도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릿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제가 처음에 알게 됐던 거는 프리티드 글래스라는 게 실크 스크린 기법으로 판유리에다가
프린팅을 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어떠한 패턴도 자유롭게 출력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었습니다. 네, 공정을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프릿을 뭐 지금은 익숙하지만 당시에 저로서는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전문 업체들을 불러서 여러 가지를 좀 확인을 하는 리서치 과정이 있었고요.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중요한 거 말씀드리면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프린팅을 한 유리 위에다가 다시 프린팅을 할 수 있다. 2번 이상 프린팅이 가능하다. 물론 비용은 좀 더 들지만 이제 그런 부분을 알게 됐고, 그리고 혹시 이제 그 프린팅을 하려면 재판을 만듭니다. 이제 아까 보여드린 이미지에서는 마치 이제 비닐 같은 소재에다가 이제 출력을 했는데 유리에다가 이제 여러 번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판을 만들게 되는데 그 재판을 혹시 뒤집어서 출력을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했을 때는 그것은 어렵다. 그런데 그 재판을 이동시켜서 같은 재판을 가지고 다른 패턴을 찍을 수는 있다. 라는 얘기를 듣게 됐었고요. 그리고 재판 비용이 상당해서 사례를 보니까 용산구청의 경우에는 재판을 2개를 만드는데 150만 원이 들었고 성남시청의 경우에는 200개를 만들었는데 3억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제 아주 복합적인 아주 흥미로운 패턴을 만들고 싶은데 그것을 얼마나 재판을 개수를 효율적으로 줄여서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재판의 사이즈가 1200에 2400일 때 가장 기본 사이즈고 경제적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만들려고 했던 패턴은 이런 그림인데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이제 다양해 보이고 복잡해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작은 재판으로 만들었을까라는 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본 사이즈가 1200에 2400이고 또 의뢰인이 그 60m 안에서 가장 많은 층수를 원했기 때문에 뭐 비교적 낮은 층고죠. 3600 층고에 천정고 2400으로 했을 때 비전 구간의 유리가 1200에 2400 그리고 이제 스팬드럴 구간이 1200에 1200 이렇게 만들고 이제 컴퓨터를 꽉 채우다 보니까 그 모듈이 딱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코너부는 1500에 2400, 1500에 1200 이런 사이즈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면에 이제 부분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빨간 선으로 표시한 부분을 조금 패턴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재판을 이제 몇 개를 가지고 그 패턴을 만들 수 있느냐, 아까 이제 이미지 보셨던 그런 패턴을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한 수십 차례 스터디를 했던 것 같고요. 그 결과물로 15개 재판이면 가능하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를 보면은 이제 1200에 2400, 1500에 2400이 있기 때문에 재판이 1500에 2400 또는 1200에 2400짜리 재판들이 만들어졌고요. 아까 2번 출력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된 것이 처음에 이제 1도 출력을 할 때 사용될 재판이고, 파란색이 이제 2도 출력을 할 때 사용되는 재판이고, 이제 노란색은 그냥 한 번만 찍어서 만들려고 했던 그런 재판이고요. 이 1도 출력한 거 위에 2도를 이제 뭐랄까요, 똑같은 위치에다 찍으면 그 페인트가 겹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제 고민을 했는데, XY 그리드가 있다고 상상을 해보시면 1, 2, 3, 4, 5, 6, 7, 8, 9, 10이 있을 때 첫 번째 찍을 때는 1, 3, 5, 7, 9 홀수에다만 찍고요. 두 번째 찍을 때는 2, 4, 6, 8, 10 짝수에만 찍으면 겹치지 않고 2번 출력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판 중에서 지금 사실 숫자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A판을 한번 보시면요. A판을 가지고 뒤에서 이 A판을 가지고 유리 사이즈가 달라지면서 그 재판의 위치를 바꾸면서 이제 패턴을 다르게 찍은 거거든요. 하나의 재판을 가지고. 그래서 A로 4개가 만들어지고 B로 또 4개가 만들어지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15개를 가지고 한 번 찍었을 때 51개의 패턴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1도, 2도 2번 찍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그 부분인데 거기에 스팬드럴 구간 1200, 1200을 예로 들면은 여기에 이제 1도를 A의 4번째, 그러니까 A, D 출력을 한번 하고 그 위에다가 G, B 출력을 한번 하면 패턴이 다시 더 다양해지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인면을, 이게 이제 인면도인데요. 이 인면도를 완성을 했고요. 이제 그 나머지 것들로 이제 보시면 이렇게 2번씩 찍었는데 뒤집어진 거는 뭐냐면은
재판을 180도 돌렸어요. 돌려서 찍으면 또 다른 패턴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양한 패턴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고민의 결과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아까 빵빵이 창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글래스 커튼홀을 갖는 높은 건물, 그 주변에 한 4, 5층밖에 안 되는 건물 사이에서 한 13층쯤 되는 높은 건물이 지어진다고 했을 때 이질감, 물론 좀 다른 건물이 되겠지만은 그 빵빵이 창이 있었던 어떤 흔적을 이 건물에도 남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모호하면서 두루뭉실한 구름 같은 그런 창이 막 겹쳐진 그런 느낌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고요. 지금까지 이미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다면은 이게 이제 그냥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건물 위에 이제 입혀져야 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사무공간에서 바깥을 내다보기도 해야 되고 또 빛이 들어오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각 층에 이 프레시 칠해지지 않은 깨끗한 클리어 면적을 층별로 대략 20% 정도는 둬야 되겠다라고 이제 조건을 잡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빛이 좀 채광이 필요하니까 이 프릿이 칠해진 그 부분에서는 빛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프릿이 칠해진 면적을 층별로 합치면 그게 대략 한 20% 정도, 80%는 빛이 들어오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조건을 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방식으로 이 인면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고민을 했던 거는 그 점을 네모로 할 거냐, 동그라미로 할 거냐, 뭐 이런 사소한 고민들도 했는데, 이건 이제 최종적으로 공사를 할 때 모컵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넘어갔었고, 이제 코어 부분은 당연히 유리를 쓸 이유가 없으니까 이제 금속으로 만드는데, 그 금속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전면 앞부분하고 그 유리 부분하고 어울리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헤링본 패턴을 생각을 했고, 그것을 가지고 중간중간에 오픈된 부분을 만들어서 비슷한 이미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쉽게도 이 건물은 지어지지 않았어요. 오피스가 와가지고 저는 사실 되게 기대하고 막 한번 제대로 해봐야지 그런 욕심이 앞섰는데 잘 지어지지 않았지만,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제가 오피스를 했다라는 게 알려졌던 것인지 뭔지는 알 수 없으나 또 다른 오피스 프로젝트가 의뢰가 들어오더라고요. 좀 더 좋은 기회였던 걸로 이제 기억하고요. 이번에 이제 소개드릴 프로젝트는 유한테크노스라는 이제 중견기업이에요. 지금은 중견기업인데 그 중견기업이 마곡지구에 신사옥을 지으면서 이제 저희한테 일이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닉네임은 이제 오리가미 박스라고 지었고요. 이것도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이제 일을 받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의뢰인의 사무실이 이제 당시에는 물레동의 아파트형 공장을 쓰고 계셨는데, 그 사무실을 찾아갔을 때 이제 정말 놀랐던 게 건축주가 우드락으로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봤더라고요. 자기가 설계를 해서 뭐 사실은 좀 뭐 우습죠. 그냥 학생들 작품 같고 뭐 그렇긴 한데, 정말 신기했던 건 법규 검토까지 하셨어요. 규모 검토하시고 주차 램프도 그 경사도도 다 맞춰가지고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하 주차장 들어간 램프도 나름대로 이렇게 좀 만들어 놓고 뭐 그럴듯하게. 그리고 이분이 그래서 그 의지가 굉장히 많으셨고,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욕심이 상당히 있었고, 그리고 이제 건물에 테라스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요철이 많은 건물이 좋다. 그러니까 뭔가 좀 독특하고 특별한 건물을 갖고 싶어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잘 됐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는 파워포인트의 도형을 가지고 도면도 그리셨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심지어 가구 배치까지 하려고 했었던 흔적이 있죠. 그래서 정말 많이 놀랐어요. 저는 이 장면에서 제일 놀랐어요. 이 주차장 평면을 어느 정도 계획을 한 건데 상당히 그럴듯해요. 건축을 전혀 해보시지 않으셨을 텐데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물레동 사무실의 장면인데, 이렇게 그 아파트형 공장이 그렇잖아요. 깊이가 굉장히 깊어가지고 빛도 잘 안 들고 어둡고 침침하고, 또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창도 없으니까 답답하죠. 이제 그런 공간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계셔서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고요. 뭐 다 설명드리긴 그렇고 핵심만 말씀드리면, 휴게 공간이 좀 필요하다. 근데 휴게 공간이 외부에서 좀 쉬고 싶다. 바깥 바람 좀 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했고, 근무 공간도 좀 비좁고 쾌적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접견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좀 중견기업인데 좀 이미지가 좀
이게 그렇다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었고, 그래서 사옥을 짓는 것이니까 좀 특별한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전반적으로 임원들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요구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 됐다. 그래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미지도 설문조사를 좀 했어요. 그래서 좀 푸른 계열의 좀 넓고 시원한 그런 공간을 원한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마곡지구라는 게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서울 시내에서 그 진행한 이제 마지막 도시 대규모 도시 개발 지역이잖아요. 2008년에 항공사진을 보고 계신 건데 지금 빨간 점은 이제 저희 사이트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논밭이죠. 2008년에는 이제 심지어는 이게 이제 중요한 도로인데요. 이 마곡지구에 이 마곡지구 좌편으로도 다 뭐 차량만 막 주차돼 있고 건물도 하나도 없죠. 2009년도 다르지 않아요. 2010년, 11년부터 이제 토공사가 조금 시작되면서 뭔가 땅이 조성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3년, 15년에 이제 일이 의뢰가 들어왔었어요. 15년에 일이 의뢰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사이트를 방문했을 때 그때도 심지어 도로도 아직 닦이지 않은 그런 땅이었어요. 그래서 잘 된다 생각을 했어요. 아무거나 할 수 있겠다. 건물이 없으니 컨텍스 같은 거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15년에 의뢰가 들어왔을 때 이제 조금 규모가 큰 건물들이 이제 공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2016년에 이제 착공했을 때의 모습인데 착공했을 당시에도 한두 개 지어지고 얘네들은 이제 한참 진행 중이고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016년 5월 31일에 이제 첫 삽을 떴는데요. 그 첫 삽을 떴을 때의 모습을 제가 찍은 사진인데 뭐 보시다시피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도로변으로는 오피스텔들이 많이 생겨서 그 모습이고요. 이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뭐 첫 번째 프로젝트로 그랬는데 결과부터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게 보시는 게 최종적으로 지어진 건물인데요. 여기서 봤을 때는 굉장히 평이한 박스형 건물로 보이죠. 그리고 이제 동측면을 보고 계신 건데 동측면에서도 역시 별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이제 정면에서는 조금 이제 다른 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게 남서쪽 코너에서 보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저 파사드를 사실 이게 공사비가 그렇게 큰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한 900평인데 40억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평당 한 430 정도 계산이 됐었는데 최종적으로는 460 정도로 끝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이제 그런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독특한 건물을 효과적으로 재미나게 만들까라는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파사드를 접어야겠다는 생각을 이제 어렴풋이 하면서 그걸 접는데 어떻게 접으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모듈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인상을 갖는 건물을 만들겠다라는 게 목표였고 어느 정도는 저는 성공을 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같은 날 찍은 사진이거든요. 같은 날 찍었는데 이날 좀 날씨가 좀 특별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기후 상황이 변하는 비도 좀 왔어요. 그런 날이어서 이 하늘의 조건이 달라지고 또 시간이 달라지고 하니까 같은 각도에서 찍어도 건물의 인상이 상당히 달라지더라 라고 해서 아주 즐거웠어요. 사실 저는 현장에 감리를 주로 오전에 나갔기 때문에 이게 오후 상황이거든요. 오후 상황을 현장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진을 찍으러 가서 이 장면을 보고 굉장히 즐거웠던 기억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같은 면을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는 건데 이제 이 파사드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모듈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이냐가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같은 면을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는 거고요. 일단 공간 구성 잠깐 설명드리면요. 간단하게 업무 공간하고 서비스 공간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나누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형 공장이 굉장히 깊어서 이 사무 공간의 중간에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답답하고 뭐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서비스 공간을 분리시켜서 가운데 공간은 아트리움이나 중정 같은 걸 설치해서 외기를 면하거나 혹은 넓은 공간을 면해서 좀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들고 그 중간 공간에는 뭐 중정이나 브릿지 등을 놔서 각 층에서 외부 공간에서 휴게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지가 해당 블럭의 남서쪽 코너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피스라는 게 남서쪽 코너에 있으면 남향에서 들어오는 직사광선 그리고 서양에서 들어오는 직사광선이 굉장히 불편하죠. 근데 저한테 그게 메인 이슈는 아니었는데 기왕 커튼을 접어서 금속하고 유리를 쓰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금속이 직사광선을 좀 막아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금속면들을 이렇게 평행하게 남서쪽을 바라보게 일단 배치를 해봤어요. 그리고 그 금속면과 금속면끼리 연결하는 유리면을 120도 각도로 만들었을 때 이 전체 디멘션에서 이 코너와 이 단부가 가장 깔끔하고 예쁘게 떨어지더라 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물론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120도에 평행하게 모듈을 만들고, 쉽게 말씀드리면 이 핫바지 형태의 모듈을 구상을 해서 얘네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어지고 그 사이를 다이아몬드 형태의 금속 판넬이 끼워 들어서 연결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했고요. 이제 유리가, 이 비전 구간의 유리가 평행사변형을 이루고 있는데 모듈로 만들었으니까 뭐 여러 개의 모듈을 만드는 거고 다 평행사변형으로 똑같이 자르는 거니까 문제 없을 거다. 그래서 모듈 뭐 그럴 것이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디자인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이쪽이 이제 남측면이고 이쪽이 서측면, 그 정면이 이제 서측면인데요. 이 서측면과 남측면의 모듈을 정확히 반전시켰어요. 미러링 시켰어요. 그래서 걔네가 이 코너에서 딱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닛과 이 모듈과 이 모듈이 딱 대칭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서 코너를 샤프하게 떨어지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 단부도 물론 이렇게 했을 때 깔끔하게 떨어진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러니까 제가 알게 됐다고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설계하는 방식이 컨셉을 잡고 그냥 풀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계속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최적화된 걸 찾아내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었고, 이제 그러한 이제 모듈이 실제로 그 윈도우 프레임과 멀리형과 그 글라스로 조립되는 것을 실제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됐고, 이제 빨간 라인들이 이제 멀리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문 커튼홀 업체, 그러니까 좀 특수한 커튼홀을 생산하는 업체들을 불렀고요. 거기 그 여러 가지 얘기 끝에 철제 T바를 한번 써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저도 고민을 하고 업체도 고민을 했는데, 저는 이제 이 모듈의 문제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멀리형을 상상을 해보시면 이 그 접점에서 4개의 부재가 만나게 되잖아요, 보통은. 그런데 이 모듈은 5개가 만난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5개가 만나는 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는데, T바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제가 디자인하는 제 입장에서는 T바를 옆으로 붙여야겠다, 이렇게 옆으로 붙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모델을 만들었었는데, 요거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요 끝에가 지금 2개가 옆으로 붙은 거거든요.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이게 중첩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었던 거죠. 그런데 의외로 업체에서는 중첩 가능하다, 이렇게 디테일을 쓸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가 하면서도 뭐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맞나보다 라고 해서 이제 도면을 받아봤죠. 그래서 도면을 받아서 디테일을 봤을 때 크게 무리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120도를 이루고 있고 의도한 대로 잘 풀렸다. 이게 지금 T바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잘 풀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여기 그거의 이제 단면도를 보고 계신 건데, 이 스팬드럴 구간에서 아까 그 비전 구간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엇비슷하게 나가면서 꺾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됐어요. 그 실설계 도서를 가지고 공사 업체 다 선정하고 쭉 진행해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바닥까지 저 120도 각도로 모양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 커튼홀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업체가 엎어지는 거예요. 못하겠다고. 생각은 그렇게 했는데 목격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막 뭐 한두 가지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후에 알게 된 건데, 그 업체가 좀 그런 업체였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떡하겠어요. 이제 공사 중간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제 급해가지고 뭐 다른 업체들 찾고 방법을 찾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4개가 아니라 5개 이상의 부재를 붙일 때는 이런 방법이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가운데다 원 기둥 같은 부재를 하나 끼고 그리고 나머지 부재를 용접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합리적이다. 이걸로 하면 풀 수 있다. 라는 거를 건축적으로 이제 설득을 했는데 문제는 돈이죠. 돈이 3억이 더 초과되는 상황이어서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디자인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제 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 접어서 만들겠다는 그 아이디어, 그거는 포기할 수가 없는데 대신 각도를 양보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120도가 아니라 90도로 만드는 방식을 고민했고, 90도 뭐 뒤에 설명하겠지만 90도로 바꾸면서 멀리언을 더블 멀리언으로 계획을 했어요. 물론 업체랑 같이 상의를 해서 내린 결론이죠. 그래서 이게 대안으로 떠올랐고,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요. 아까 제가 금속 판넬이 이렇게 평행하게 위치했다고 말씀드렸고, 남쪽과 서쪽이 미러돼 있다고 얘기했는데, 90도로 바꾸면 남쪽은 이쪽으로 꺾이고, 서쪽은 이렇게 꺾여요. 그러니까 평행한 게 이제 무너지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게 문제였고, 그거는 이제 뭐 의장적인 거니까 뭐 감수한다 치더라도 제일 문제는 이 코너였습니다. 이 코너가 120도 했을 땐 딱 맞아떨어지는데 이제 90도로 하니까 맞아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틈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건 뭐 거기에 비해서 마이너한 이슈지만 샤프하게 한 300 정도로 그 끝단부를 처리하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670 정도로 끝난 것 같아요. 좀 두꺼워져서 보기가 좀 아쉬워졌다. 이제 그런 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코너였죠. 그래서 이제 90도로 바꾼다고 했을 때 디테일이 여기 좀 밝아서 잘 안 보이시겠는데 어쨌든 더블 멀리언이 핵심이에요. 여기 멀리언이 두 개가 가고요. 이게 스팬드럴 부분에 유리이고 그 사이에 알루미늄 캡을 75mm 두께 정도로 씌우는 방식으로 디테일을 풀었어요. 그 이제 비정 구간에서 유리가 이렇게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바지 모양으로 이렇게 앞뒤로 갈라지니까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고, 여기 75mm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이아몬드로 그 연결되는 금속판이 이쪽이 되는 거고요. 안쪽은 이제 갈바로 마감을 해서 마무리했죠. 그래서 이제 슬라브를 잘라야죠. 90도로 만들었으니까. 할석 작업을 하느라고 현장에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고요. 이 부분은 이제 철제로 나중에 보강을 해서 90도를 다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더블 멀리언의 프레임을 전부 치고, 그리고 이게 이제 내부에서 갈바 마감된 모습을 보고 계신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코너가 제일 문제예요. 이 코너 부분이 더블 멀리언이 되면서 그러니까 말씀드리면은 그거를 말씀 안 드렸는데, 처음에는 평행사변형이었다고 했잖아요. 비정 구간이. 그거를 90도로 바꾸면서 유리는 직사각형 형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멀리언이 이제 그 직사각형 형태의 비정 구간을 붙잡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가 코너가 더블 멀리언이 되면서 여기가 벌어진 거예요. 원래는 이게 그냥 딱 만나서 아주 샤프하게 떨어져야 되는데 벌어진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고민이죠. 여기는 지금 그 정확하게 그 모서리 그 뾰족하게 만나는 부분은 아니고 그 이제 전면에서도 아까 모델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뾰족하게 만나는 부분이 있고 금속판이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판 부분의 도면을 보고 계신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사이가 지금 벌어지면서 원치 않은 조건이 생기게 된 거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알루미늄 캡을 75mm로 했기 때문에 이란이 그냥 이렇게 그냥 적당히 마무리 짓고 끝내는 거라면 75mm를 가지고 다른 것들과 조화롭게 만들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거를 75mm로 하면서 이걸 좀 넓혀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제 문제 코너부, 이제 샤프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원래 계획보다 훨씬 길어진 거예요. 길어져가지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 마무리 졌을 때 이제 코너가 뭔가 달라 보이겠죠. 다른 부분하고 어색해 보이겠죠. 그런 문제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걸 75mm로 만들면은 코너, 이 삼각형 코너는 안 생기는데 이 두께는 유지되는, 뭐가 중요한 건가, 이제 그런 고민이 생기게 됐어요. 근데 저는 그 코너를 죽이면은 이 프로젝트가 죽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안을 스케치하는 걸 보고 계신 거고, 그러니까 초록색으로 칠해진 거 말고 그냥 도면 자체 그걸로 마감을 하면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께가 달라져요. 달라지면서 이상한 코너가 생기는 거죠. 그게 아니면 75mm를 유지하면서 이 삼각형 부분이 지금 스케치는 삼각형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이게 그냥 판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둘 다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당시에 이제 현장 소장한테 제가 보낸 이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결론은 뭐였냐면 얘네들은 다 직사각형 유리 좋다. 그런데 이 코너부에 있는 이 빨간 유리만은 이 코너를 만들기 위해서 이 끝부분을 조금 늘리자. 그래서 평행사 변형을 만들자. 그러니까 요 길이보다 요 길이가 조금 길어져 가지고 이 코너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억지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멀리언이 설치된 상황에서 코너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잘 보시면 이게 지금 까만 선 보이죠? 이게 지금 멀리언 라인이거든요. 원래는 유리가 거기 설치되고 캡이 이렇게 씌워졌거나 아니면 여기가 뭉툭해지는 것을 이걸 조금 더 늘려서 이거를 사다리꼴로 만들어서 이 코너를 살려낸 거죠. 저는 굉장히 기뻤어요. 저걸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 사진 찍었을 때 참 기분이 좋았는데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이미지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물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예산이 굉장히 적은 프로젝트여서 인테리어에는 돈을 많이 쓸 수가 없었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조금 디테일은 좀 아쉬운데 어쨌든 내부 공간 사진이고요. 1, 2층은 아트리움으로 이렇게 터져 있고 1층에 이제 로비로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꺾으면 라운지 공간이 하나 나오고요. 그 도면을 보고 계신 거고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2층, 그다음에 3층의 중정 모습이고요. 중정과 그 주변 공간들. 4층에 이제 중정을 내려다보고 있고 저 뒤로 브릿지가 보이죠. 그래서 각 층에서 외부 외기를 쐬면서 휴게를 취할 수 있는 담배 피시는 분들은 아주 좋아할 만한 그런 공간들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네, 제 사무실에 들어가면 이런 모습이고요. 저쪽으로 임원실, 서쪽, 그러니까 정면이에요. 저쪽이 정면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임원실들이 위치하고요. 중정 쪽으로, 사무실 안에서 중정 쪽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서 있는 여기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개방감이 상당히 있는 그런 사무실을 만들려고 했죠. 단면도에서 보시면 아트리움과 중정, 그리고 각각의 브릿지와 외부 공간들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김세경 소장과 함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두 명이어서 좋은 이유가 이제 이런 거거든요. 한 사람이 좀 지칠 때쯤 이제 다시 나오는 거죠. 앞에 두 프로젝트를 미니맥스라는 이름으로 민성 소장이 이제 진행을 했었고, 이제 세 번째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프로젝트는 이제 저희가 같이 그 파트너십으로 작업을 하면서 이제 했던 그 현상 설계 프로젝트인데요. 세계 이미지를 보시면 처음에 역삼동에 했던 플립 글라스로 했던 작업은 저는 재료에 대한 관심, 재료에 대한 스터디가 가장 핵심이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방금 좀 전에 보셨던 유한 테크노스 사업은 피복을 어떻게 만들까, 건축가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어떤 상징적인 피복을 건물의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까, 이런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세 번째 프로젝트는 아까 이제 텍토닉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코아폼과 아트폼, 우리말로 다시 하면 핵심적인 형태와 예술적인 형태, 다르게 얘기하면 구조와 장식,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상호 보완적으로 관계를 가지면서 빌딩이 되어야 된다, 건물로 계획이 되어야 된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했던 작업입니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대한의사협회 회관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현상 설계로 진행했던 프로젝트이고요. 저희가 프로젝트를 현상 설계 제출하면서 썼던 이름은 원 바디, 5 스킨, 하나의 몸, 5개의 피부. 몸은, 여기서 얘기하는 몸은 핵심적인 형태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5개의 피부는
그 예술적인 형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이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공통의 목표를 상징성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그 계속 변속해서 드리면 그 KMA가 대한의사협회 그 약자인데 이것이 이제 대한의사협회라는 것이 그 한 100년 전에 1908년에 설립된 단체인데 이 단체가 어떤 이유에서든 그 이제 오래된 시설을 새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이제 전문인들이 속한 그 집단 그 이익과 그 공익을 실현하는 이 단체의 회관이 그들을 대표하는 어떤 상징성을 갖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은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런 상징성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이제 이 KMA 그 대한의사협회가 위치한 그 대지의 특수성과 상관이 있는데요. 이가 그 용산구 이촌동인데요. 그 한강대교를 건너서 그 강변북로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인데요. 여기 강변북로를 지나다가 보면 여기 그 동부 건설에서 지은 중간에 뻥 뚫려진 그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 교랑처럼 보이는 그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이 건물이 되게 잘 보이는 건물인데 그 바로 옆에 현재 7층, 8층 정도 되는데 오래된 사옥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를 낡았으니까 부시고 다시 지으려는 것이죠. 근데 여기가 아파트 정비구역인데요. 아파트가 있는 지역에 아파트가 아닌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제한을 두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 제한이 5층 이하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지었을 때 그리고 부분적으로 4층 이하의 조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개의 도로를 가지고 있는 그 대지인데 전면 도로는 그 강변북로와 연결되어 있어서 사실 자동차 전용 도로라고 거의 생각하시면 되고 후면에 이 아파트를 가로지르는 도로를 통해서 실제 그 차량이나 보행자들이 건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건물이 어떤 상징 좀 드러날 수 있게 멀리서든 가까이서든 좀 드러날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 왜냐하면 아파트가 15층, 20층 정도 되는 높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어떤 존재감을 가져야 된다. 재생적인 좀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접근의 어려움도 극복하기 위해서 존재감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어떤 마찬가지 이유로 상징성을 강력한 상징성을 가지는 건물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 온바디 5스킨의 전략을 이제 이 존재감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능한 한 단일한 매스에 큰 볼륨을 갖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보이도록 한 거죠. 5층의 높이 안에 높이 제한 안에서 가장 크게 보이는 어떤 볼륨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고요. 그게 말하자면 단일한 매스에 최대 볼륨을 갖자. 그리고 그 안에서 필요한 어떤 핵심적인 형태는 가능한 입체적으로 계획을 하자. 그 대신 이것이 외피로 둘러싸여서 외피로 둘러싸여 있어도 전혀 방해가 되지 않고 상호 보완적이 되도록 계획을 하자. 이렇게 전략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5개의 면이 있는데요. 하부를 빼고는 이 정육면체가 갖고 있는 5면의 면을 QP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것을 이제 두 개의 타입, A 타입, B 타입 두 개의 타입으로 설정을 해서 A 타입은 위에서 내려다 보이고 멀리서 보이는 타입은 조금 더 과장을 해서 또 적극적으로 인지가 되도록 하고 나머지 3면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건물이 갖는 인상, 공자가 접근할 때 편안한 인상 그리고 협회의 이미지를 주도록 그런 전략을 썼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이 핵심적인 형태의
구성하기 위해서 이것을 바디라고 불렀는데 이 바디를 구성하기 위해서 일단 수직적인 구성,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수직적으로 구성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계층이 가지는 면적은 제한적인데 주어진 그 프로그램들은 그것을 한 층에 수용하기에는 모자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령 그 지하 대강당과 중강당과 로비를 연결해서 하나의 영역으로 만들어서 수직적으로 연결하자. 그리고 여기에 새벽 조찬 모임이 많은 최상층은 메인 주방과 수직 동선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것을 활용하자. 그리고 그 사이에 낀 공간에 사무 공간을 배치하자. 이제 이것이 주어진 프로그램을 가장 효과적으로 구성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상부에서 건물이 독립된 메스로 존재하기 위해서 이제 지면에서 떠올라진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데 그 1층 필로티 부분에서는 두 개의 도로, 전면 도로와 후면 도로를 연결을 해줘서 이것이 이제 외부 공간을 더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자. 이제 주어진 공개공지라는 프로그램을 앞뒤로 설치하고 연결하고 부분적으로 휴게 공간을 두는 방식을 취했고요. 그것이 이제 수직적으로 지하 공간과 위에 옥상 부분에도 외부 공간을 두어서 그것이 단일한 메스로 보이지만 그 안에서 필요한 어떤 틈을 만들어서 그것이 건물로서 기능할 수 있게 그렇게 하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적 형태의 5개의 피부를 구성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5개의 파사드 중에 A타입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전면과 지붕면이 됩니다. 전면이 이제 아무래도 더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의사협회가 가져야 되는 어떤 상징적인 모티브들을 넣어서 패턴, 형태를 만들자라고 생각했고요. 먼저 십자가 기본 구성을 해서 십자가가 모이면 이렇게 꽃처럼 되고 이렇게 더 많이 모이면 이렇게 일렁이는 파도 같은 그것이 이제 KMA의 상징에 보면 이런 이렇게 뱀의 형태가 있습니다. 뱀이 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어서 뱀의 형태를 쓰고 있는데 그런 비늘 같은 표면을 만들자. 이것이 이제 멀리서 봤을 때 훨씬 인지가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옥상면에는 이것을 그냥 단순 패턴이 아니라 이 천창과 이게 BIPB를 조합을 해서 천장의 형태를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나머지 세 면에는 고전적인 어떤 건축 모티브를 가지고 잘 정리된 면을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 전면부의 형태가 이렇게 굉장히 좀 과장된 수사가 있고요. 보면은 여기가 주출이 있는데 계단을 올라가면 이제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보이는 이상 그리고 여기 6m 도로변에서 보이는 이상은 그러니까 건축적으로 안정된 느낌 이런 것을 좀 의도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새로운 뭔가 이제 형태적인 실험을 할 때 재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저희가 선택한 재료는 UHPC라는 고강도 콘크리트 성형 패널인데요. 이것은 이제 콘크리트가 가지는 물성에다가 인장력과 압축력을 보강해서 얇지만 그냥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얇은 막처럼 생겼지만 이것이 구조적으로 굉장히 견고하게 자유로운 형태가 구현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제 소재이고요. 이것을 이제 말하자면 새로운 지금 우리 세대에서 새로운 재료나 새로운 기술들이 이런 외관 예술적 형태에서 보다 이제 창의적인 영역을 만들고 있다라는 우리 생각이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까이에서
보면 이런 선컨과 기단을 통해서 이렇게 뒷면이 연결되고 수공하는 모습이고요. 후면에서는 주출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이 프로젝트는 저희가 기상 설계에서 2등을 했는데요. 뭐 2등을 했으니까 이제 지을 수 있는 기회는 없는데, 저희가 최근에 이 프로젝트의 모델을 다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뭐 어떤 전시를 할 기회가 있어서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 모델을 만들면서 여전히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상징적인 그 파사드를 만드는 방식도 계속 지금 스터디를 계속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전시에서도 우리가 이걸 제작까지 어느 정도의 모국 단계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스터디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전면 파사드와 지붕량을 지금 조립을 해본 것이고요. 현재 계속 만들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도면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그냥 넘어갈게요. 혹시라도 궁금해하실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지상부에서 2층 부분이고요. 3층, 4층이고 옥상과 지붕층이고 이면 단면입니다. 지금까지 세 번째 프로젝트에서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런 구조와 장식이 이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평면을 박스로 만들고 외관을 디자인하고 그 박스 안에서 평면을 다시 구성하고 이런 방식보다는 그것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제 같이 디벨롭되는 방식으로 진행했었다고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 프로젝트는 이제 조금 다른 프로젝트인데요. 제목이 게슈탈트 하일렘입니다. 조금 낯선 이름인데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심리 치료를 하는 어떤 개인이 운영하는 상담센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이 여기서 프로젝트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첫 번째로 로우 에너지 하우스입니다. 이건 패시브 하우스와 이제 조금 유사한 개념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힐링 스페이스, 심리 치료 공간이기 때문에 힐링 스페이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관리 지역이라고 하는 이제 도시 외 지역에서 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한 것이고, 네 번째가 건축 유희라고 할 수 있는 여기서 이제 디자이너가 심어놓은 어떤 코드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프로젝트가 위치한 곳을 말씀드리면 남양주시 수동면인데요. 서울에서 서울 중심부에서 직선거리가 한 3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되는데 여기가 기후적으로 조금 특별한 지역이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충령산이라는 산이 있고요. 충령산은 이제 자연휴양림이 유명한 곳이고요. 그 중심으로 오른쪽 편에 이제 가평군이 있고 왼쪽편으로 남양주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대가 비슷한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점으로 표시된 부분인데 이게 올해 기준으로 1월에 최저 기온을 표시한 부분인데 이 분포를 보시면 이 강원도 지역의 어떤 분포 겹친다는 걸 이제 아실 수 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10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1월 평균 기온이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5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올해 상황이지만 더 나빠지겠죠. 기후 조건이. 그러니까 뭐냐면 경기도 남양주시는 강원도의 겨울철 날씨와 같은 조건이다. 이런 얘기이고요. 그래서 패시브 하우스라는 것을 이제 패시브 하우스를 구성하는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추이고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프로젝트였는데 그 패시브 하우스는 이제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이것을 수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정량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m, 1m의 공간을 1년 동안 그 운영하기 위해서 그 에너지를 뭐 1.5리터 정도, 1년 동안 1.5리터 정도의 그 뭐 석유겠죠. 석유를 가지고 쓰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이제 패시브 하우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완화된 조건이 뭐냐면 그 로우 에너지 하우스, 뭐 우리나라에서는 저에너지 하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꼭 그럴 필요가 없는 지역에서는 이 조건을 좀 완화해도 된다는 것인데 그게 뭐 5리터 정도를 사용하는 이런 기준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패시브 하우스가 아니라 로우 에너지 하우스라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이 건물이 구성을 하면 여기서 보이는 별의 기준으로 하부가 지하 공간이고요. 여기가 교육 연구 시설에 해당하고요. 여기 상부는 이제 주거, 숙소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합이 되다 보니까 뭐 위에 아무리 두꺼운 옷을 입어도 뭐 반바지를 입는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충분히 그 효율을 못 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교육 연구 시설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패시브 하우스라는 그 어떤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이게 좀 과한 설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절충하는 정도의 조금 낮은 목표를 설정한 것이 이제 로우 에너지 하우스고요. 그리고 사실 한국에서는 이제 패시브 하우스를 그렇게 선호를 많이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춥지는 않은데 뭐 발은 차갑다 이런 이제 그 어떤 정상적인 그 느낌 때문에 춥지 않으니까 괜찮은데 그 한국 사람은 이제 아랫목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게 없으니까 이게 안 추운 것 같은데 이게 왜 그 춥지? 뭐 이런 감정 때문에 오히려 그 목표를 좀 낮추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용도에 대한 건데 힐링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 게슈탈트 하일렌에서 게슈탈트라는 것은 게슈탈트 심리학에서 나온 얘기고요. 하일렌이라는 말은 힐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게슈탈트 심리학을 그 연구하는 어떤 그 심리학자가 운영하는 힐링 스페이스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인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상담도 하고 이제 연수도 하고 그런 시설이고 30명 정도를 수용하고 대개 1박 2일 이상, 대개 뭐 한 3, 4일 이렇게 이제 단체 프로그램으로 이제 숙식을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다음 여기 이런 비도시 지역에서 땅을 이용하는 것이 계획 단계에서 굉장히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결정 사항일 수 있는데요. 뭐냐면 대개 그 비도시 지역에서는 300평 정도가 좀 큰 평수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게 뭐 임야나 논이나 밭이었던 것을 이제 대지로 바꾸면서 이제 그게 면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300평 정도를 대지 면적으로 많이 하는데 여기에 200평 정도의 시설을 지으려고 하면 뭐 이런 지역의 기준으로 하면 한 4층 정도의 그 건물을 지어야만 200평의 해당하는 연면적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뭐 주변 상황과 맞지 않는 건물이 생길 수 있어서 그걸 뭐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지하층은 그 법규에서 좀 자유로운 부분이니까 지하층에 가능한 한 많은 시설을 수용을 하고 지상부를 이제 최대한 낮게 한 2개 층 정도로 그렇게 계획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을 땅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어떤 우리의 어떤 해결 방안 이런 거였고요. 마침 또 주간과 야간으로 나눠 보면 낮에 이용하는 시설들이 한 120평 되는데 그게 지하에 들어가면 거의 맞는 적당한 면적이 되었고 나머지 80평 정도가 이제 숙소는 이제 지하에 있으면 좋지 않겠죠. 이제 그것이 지상으로 올라가서 2개 층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건축적인 재미라고 한다면 이건 건축가가 생각하는 어떤 재미일 확률이 더 큰데요. 재미라고 한다면 먼저 지상과 지하로 나누어진 프로그램이 어떤 건물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 지하는 좀 구축적인 그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좀 거친 재료들을 사용해서 지하의 외장재를 외장을 하고 마감을 하고, 지상은 그 에너지 전략의 가장 효율적인 재료를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하면 이것이 상당히 대비 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을 적당히 섞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한 대비를 이루고자 이렇게 의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창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이건 창호에 와서 이제 창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 쓰여지는 그 공간에 따라서 창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붉은색으로 지하층에 칠해진 부분이 외부 공간에 해당하는데요. 이제 지하의 그 건물을 이런 그 건물을 넣다 보면 그 안 좋은 조건들이 생기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네 군데의 큰 그 마당을 두게 되고, 그 마당을 중심으로 실들을 배치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창을 바라보게 되면 건너편 공간들이 되게 이렇게 연결되어 보입니다. 이제 그게 시각적으로 좀 이제 그 소통하는 조금 뭐죠, 이게 좀 뭐랄까 연결된 그런 느낌이 드는 창의 활용이라고 한다면, 지상층에 있는 창들은 여기는 주로 이런 공용부, 노란색으로 칠해진 공용부인데, 공용부에서는 이런 주로 이 복도나 계단을 통해서 이동하면서 보게 되는 창들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어떤 그 원하는 그 시퀀스를 주기 위해서 창이 설정된 것이죠. 그러니까 다소 경험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경험이 우리가 그 사진을 연속적으로 찍는 것처럼 경험을 이렇게 쭉 연장을 시키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그렇게 창을 좀 다른 방식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유닛에 대한 얘기인데요. 한 13개 정도의 13개 정도의 이제 방을 갖게 되는데, 이 방을 다 다르게 디자인하는 것보다 하나의 그 유닛을 가지고 좀 다양한 효과를 내는 방식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면적은 다르지만 같은 타입의 그 유닛을 하나를 만들고, 그것이 이제 2명 있을 거냐 3명 있을 거냐를 가지고 구분을 했고요. 거기서 마찬가지 노란 부분에 해당하는 것의 차이를 통해서 이 건물이 좀 차별성을 가지도록 했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 전면동에 있어서는 이 푸른색의 방에서 문을 열고 나오면 이 거실에 해당하는 이 부분으로 바로 나오게 됩니다. 2층까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건 조금 우리가 주택 같은 구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가족끼리는 언제든지 문을 열고 나와서 마주쳐도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구성을 한 것이라면, 여기서는 이제 그 거실을 따로 두어서 각 방에 올라가는 계단들은 조금 뭐랄까 조금 그 사적인 공간으로 들어가는 그런 영역을 좀 지켜주고, 같이 그 거실에서 어떤 모임을 원할 때는 이 방에 모여서 어떤 의식적으로 만나게,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다른 구성을 해서 다양성을 좀 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건물이 되었고요. 여기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사진을 넘겨가면서 전체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식당이고요. 휴게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단체 상담, 집단 상담이라고도 하는데, 한 30명 정도가 둘러앉아서 같이 이제 상담을 하는 공간이고요. 여기는 개인 상담, 1대1 상담을 하는 공간입니다.
기타의 중정 부분이고, 2층의 숙소 부분이고요. 이거는 조금 다른 컬러 톤의 사진들입니다. 이제 배면이고요. 뒤쪽에서 바라보는 거고, 훨씬 이제 지하층의 각 그 부분들에 위치한 그 작은 마당들입니다. 주차장에서 현관으로 내려오는 부분이고요. 반대쪽이고 그 마당 부분입니다. 그 2층 데크, 1층 데크에서 바라보는 어떤 전경이고요. 네, 여기까지 프로젝트 2개를 말씀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재미있는 프로젝트들 몇 개를 이제 다시 민성 소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예, 뭐 시간 관계상 프로젝트를 일일이 다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지금 보여드릴 건 이제 번외로 건축 프로젝트가 아니라 파빌리언을 한 3개 정도 이미지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보여드릴 생각이고요. 앞에서 이제 보여드렸던 건축 프로젝트하고 약간의 연장선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새로운 기술이 됐든, 뭐 새로운 재료가 됐든, 뭐 특별히 새롭지 않더라도 기존에 썼던 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다르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이제 그런 흔적들이 건축뿐만 아니라 파빌리언에도 있었다라는 거고, 사실 저는 이제 뭐 김 소장하고도 뭐 늘 건축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인장을 좀 이용하는, 인장력을 이용하는 건축물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빌리언은 이제 아무래도 조금 자유로우니까 파빌리언을 할 때는 뭐 끈이나 천, 뭐 밴드, 뭐 로프, 뭐 와이어, 뭐 체인,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늘어뜨리거나 매달거나 뭐 그런 장난들을 좀 쳐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한번 쭉 이미지 중심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국립현대에서 설치 작가하고 진행을 했었던 프로젝트고요. 현장 사진하고 조기 스케치, 시퀀스 샷들, 모듈 스터디를 했던 거, 공장에서 컨설팅 받았던 내용들, 나중에 이제 모듈화했던 내용, 캐드캠으로 이제 도면화했고요. 공장에서 이제 가조립을 한번 했었고, 현장 반입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반입이 돼서 그 국현하고 SBS가 공동 원하는 이제 프로젝트여서 SBS에서 다큐멘터리로 제작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조립하고 막 마무리 작업을 하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만들어졌던 프로젝트입니다. 당시엔 제가 좀 많이 말랐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젝트를 했더니 이제 그 제가 그 두산 갤러리의 지인이 있는데 큐레이터가 두산 갤러리에서 이제 다른 작가들하고 공동 작업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기회를 줘서 진행을 했고요. 내용을 다 얘기하면 너무 길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이때는 커튼에 꽂혔어요. 커튼을 가지고 뭘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도면이고 이제 천을 작업을 해야 되니까 재봉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좀 많이 했었고, 오차가 상당하더라고요. 재봉하고 건축은 달라서 재봉을 해보니까 도면하고 너무나 달라서 현장에서 아주 골치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예산도 참 적어가지고 마감도가 많이 떨어져서 너무 아쉬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남원에서 어떤 파빌리온을 5팀을 뽑아가지고 했었던 내용인데, 남원에 대한 인상을 가지고 이제 작업을 했었던 거고요. 체인하고 철제 기둥 2개 세우고 체인 걸어가지고 와이어 한 100개쯤 걸고 거기다 깃발을 다는 작업이었어요. 네, 생각보다 이게 풍화중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구조 설계를 했었어야만 했어요. 눈물을 머금고 의조비 주고 구조 설계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태풍 오고 그러니까. 예. 뭐 이런 작업들로 뭐 가볍게 저희 강의를 마무리 짓겠고요. 이런 좀 관심들 좀 조금 다른 걸 해보려고 했던 것이 인정을 받았는지 뭐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엠바고가 원래 있어서요. 내년 2월에 해외에서 디자인 어워드를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일이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